근데 너무 똑같이 그렸는 거예요. 형제복지원이 폐쇄되고 서울 소년의 집으로 갈 때 어떻게든 막 차에 타고 싶었어요. 저의 이름이 호명되자 여기에 아버지와 누나도 있다, 같이 살게 해달라, 돈 벌어서 아버지 누나 찾는 게 빠르겠다, 갱생원으로 갈래? 거기에 취직한 데가 구두공장, 또 월급은 30. 제가 받는 돈은 5만원, 25만원은 사장님 이름으로 적금을 부었어요. 도망쳐가지고 천호동에 불량서클이 있었단 말이죠. 십자선 파라고. 거기와 앙숙이 청개구리 파라고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나중에 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돈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받으러 가재요. 받으러 갔어요. 근데 그 공장이 없어졌어요. 알고 봤더니 IMF네. 안녕하세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 한용선이라고 합니다. 인터뷰하면서 뭐 정리를 같이 해놓은 건 있지만은 즉석으로 이야기하는 게 저는 좀 편해가지고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똑같이 그렸는 거예요. 10월 17일 빈곤 차별 철폐 유엔 공식의 날에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들으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앞서 은별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 저의 이야기 안에도 포함되어 있으니 그 이야기도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제가 쓴 살아남은 아이라는 책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1987년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저는 오늘 살아왔습니다 라는 이 코너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살아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1987년 형제복지원에 형제복지원이 폐쇄되고 제가 사회로 나올 때 저와 아버지, 누나가 부산 형제복지원에 같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소대는 각자의 소대에 있었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27소대에 있었습니다. 12살이었고 아버지와 누나는 그 형제복지원 안에서 구타와 기압, 고문, 그리고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등, 그리고 알 수 없는 CP제로 인해서 지금 정신병원에서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면회를 찾아가고 간식을 들고 이렇게 가고 있죠. 저는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도로서 빈곤을 약간 좀 아우르고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제도는 기초생활수급 제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연금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 연세가 72세이기 때문에 노인연금 대상자가 되어 있죠. 그런데 수급비가 3인 가구로 65만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현재 원래 3인 기준으로는 90만원 이상이 나오는 게 정석이죠. 그런데 아버지와 누나가 장기 입원 환자라는 이유로 수급비에서 그 부분을 또 빼갑니다. 그리고 나서 노인연금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지급하는 돈 30만원, 이것을 아버지한테 통장으로 넣어주고 수급비에서 그만큼을 빼가는 구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생계에는 사실 문화, 배고픔 이런 거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긴 하지만은 전혀 꿈도 꿀 수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몸은 사지육신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 그거는 궁극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아니죠, 보호 의무 대상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누나를 제가 책임을 져라 이 소리죠. 그런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던 게 아버지와 누나가 왜 정신병원에서 생활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고 과거 되짚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형제복지원이 나오는 거죠. 아버지와 누나가 제가 9살 때 형제복지원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2학년, 누나는 초등학교 4학년을 다니고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는 가난할지언정 구두를 닦으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아버지인데 멀쩡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국가가 지정한 사회정화 사업의 일환인 시설에 사람을 감금시키고 나서 일어난 정신병,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저한테 지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버지와 누나의 그 병원비, 치료비, 국가 예산으로 입원료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1인당 150만 원 이상이 들어가요. 그럼 아버지와 누나는 300. 그럼 저까지 먹고 살려면 최소한 420에서 450은 필요하다는 소리죠. 그러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내가 450만 원을 어떻게 버냐? 비 오는 날 전기줄 닦는 길밖에 없죠. 아니면은 빌딩 꼭대기 위에 가고 번개 치는 날 전신주 가는 길밖에 없죠. 아마 그렇게 돈을 비싸게 준다고 하더라도 하실 분 없을 거란 말이죠. 저 역시도 못해요. 그거는 어디 하나 대한민국에서는 고액 용봉을 받을 수 있는 취직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제가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단정을 짓게 되어버린 거죠. 우리나라의 차별은 제도로 사람을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 복지로 사람을 어디로 가두고 있다는 것. 복지를 받는다는 것은 왠지 남들보다 못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복지를 받지 않는 일반인들은, 복지를 받는 사람들은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으로 인식시키게 하는 계기가 되어버렸죠. 아까 그 문구에서 보면은 그 교회 사상을 뭐 말살시키네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거 나왔던 거 내가 본 것 같은데요. 교회 사상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우러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형제복지원이 폐쇄되고 서울 소년의 집으로 갈 때 수녀님께서 그 저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형제복지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막 차에 타고 싶었어요. 근데 저의 이름이 호명되자 불쑥 떠오르는 게 여기에 아버지와 누나도 있다, 같이 살게 해달라 이랬더니 수녀님께서 일단 급하니까 너부터 타자,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누나를 찾자 이러고 저를 다른 고아원으로 전원 조치를 시켜버렸어요. 완전 생이별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서울 소년의 집으로 왔는데 아버지와 누나를 볼 수가 없다는 마음에 계속 탈출을 해요.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탈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수녀님이 관리가 안 된다. 너 그러면은 그 돈 벌어서 아버지 누나 찾는 게 빠르겠다. 갱생원으로 갈래? 이러길래 감사합니다. 보내주십시오 했어요. 왜? 빨리 하루라도 사회로 나가고 싶으니까. 내가 원해서 시설에 갇혔던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나가고 싶은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보내준다고 하니까 감사하다고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6개월 만에 용접 자격증을 따고 사회의 공장 사장이 와서 저를 뽑아서 데리고 나갔죠. 그런데 저와 같이 나갔던 아이가 그 친구는 저처럼 사회 물정을 모르고 들어왔던 애가 아니라 사회에서 그 어떠한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 교정 차원에서 넘어왔던 애. 그러다 보니까 사회 물정을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걔가 차터리를 이렇게 하다가 동네 주민들한테 발각이 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기숙사에 있다가 밖이 시끄러우니까 나가봤더니 순경들하고 아줌마들이 제가 범인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같이 있는 애가 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남에서 그때 취직 나갔던 데가 성남인데 거기에 중부경찰서 끌려가고 일단 두들겨 맞았어요. 보호자. 왜 보호자 없다. 아버지랑 누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없다고 했더니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연락처를 대고 사장님이 왔는데 그 후부터 사장님께서 엄청나게 때려요. 저를. 너희 같은 고아들은 그 사람을 속이고 나쁜 짓을 하는 게 습관이다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때 저의 월급은 3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월급은 그 제가 돈에 대한 쓰는 방법을 모르니까 사장님이 다 고아원에다가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게끔. 나중에 찾긴 찾았는데 너무 두들겨 맞다 보니까 동네 형이 너 여기 있다가 맞아 죽겠다. 형이 좋은데 취직시켜줄게 해갖고 서울 천호동으로 왔어요. 거기에 취직한 데가 구두공장.
거기에서도 월급은 30. 그리고 제가 받는 돈은 5만원, 25만원은 사장님 이름으로 적금을 부었어요. 그 적금 중에서도 나중에 조건은 뭐냐면 네가 아버지랑 누나를 찾으러 갈 때 돌려주겠다 였어요. 그래서 난 그 말만 믿고 열심히 일을 했고, 금강제와 엘칸토의 그 바이어들이 있어요. 저희들은 하청업체니까 자기들 구두를 좋은 하청에다가 맡기기 위해서는 시험을 쳐요. 각 공장의 기술자들한테 샘플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거기에서 우연찮게 제가 기술력이 좋았는지 몰라도 아무튼 1등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이어 형들이 네 월급 얼마 받냐 이러길래 제가 30 받는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당시 1992년에서 95년까지는 그 당시 제가 사상 약 뿌리는 거, 그리고 빠우라고 해갖고 광 내는 거, 그리고 피복 까는 거, 그 기술이 150에서 180이었어요. 그리고 사상 기술자는 많이 받으면 280까지 받는 기술이었어요. 저를 가르쳐줬던 형이 280 받았고 중국에 그 기술 가르쳐주러 갔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30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이어 형들한테 자랑스럽게 30만 원 받는다고 이야기했더니 이 새끼가 어디서 하면서 형 갖고 장난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아니다 진짜다. 근데 사장님이 바이어들 이제 만나려고 사무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는 이제 억울하니까 모함 받았으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했죠. 사장님 저 월급 30 맞죠? 이랬더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 왜 쓸데없는 이야기 하면서 바이어를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월급이 올랐어요. 35만원. 거기에서 또 나한테 주어지는 실질 금액은 5만원. 30만원은 사장 이름으로 적금이 부어졌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버지와 누나가 갑자기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내가 모아둔 돈 좀 달라. 아버지랑 누나 찾겠다 했더니 네 돈이 어딨냐. 네 형제복지원에 다시 보내버리기 전에 가서 일해라. 돈 필요하면 가부를 하면 될 거 아니냐면서 10만원 수표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 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 10만원을 들고 도망가는 거였어요. 왜? 이 사람은 언젠간 나를 다시 형제복지원에 보낼 사람인 걸로 비춰졌으니까. 믿음이 안 가니까. 그리고 그 사장이 나한테 통장을 보여줬던 거에도 이름이 김영자라고 적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돈은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돈 쓰는 방법도 몰랐어요. 사실 5만원 가지고 한 달 버텼으니까. 오락실 가가지고 100원짜리 오락하다가 숙소 와갖고 자고 일하고 그게 끝이었으니까. 그리고 공장 작업분만 생활했으니까. 그래서 그 도망쳐가지고 나온 게 무허가 빌라에서 이렇게 자다가 천호동에 불량서클이 있었단 말이죠. 십자성파라고. 거기 십자성 마을인데 십자성파가 있어요. 그리고 천호동에 그 불량서클이 십자성파가 제일 세다고 치면 거기와 앙숙이 하남시에 청개구리파라고 있었어요. 근데 청개구리파는 진짜 오리지널 그 조직이에요. 건달. 근데 이제 건달 조직이긴 맞는데 그 중고등학생들이 건달이 되기 위해서 준비 과정에 애들이 청개구리파라고 으시으시하면서 대고 우리랑 맨날 싸우고 하던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나중에 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돈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받으러 가재요. 그래서 받으러 갔어요. 근데 그 공장이 없어졌어요. 알고 봤더니 IMF네. 그리고 내가 돈을 못 받았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금융실명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의 통장에 돈 들어간 것은 자기 게 아니다라는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못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불량한 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 사회의 구조가 약간에 보면 가난이 가난을 계속 세습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돈이 없어서 물질적인 가난이라기보다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쫓아내는 거죠. 밀어내는 거고. 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믿고 싶어요. 왜? 내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가난하게 살아라는 구조는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거든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에서는 절대 개천에서는 용이 안 나오게끔 만들어져 버렸죠. 그리고 90% 이상의 국민들이 어느덧 대학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 역시도 배운 것 없으나 여러분들과 소통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력으로서 취직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취직을 했다 하더라도 노동의 대가를 정확하게 지급을 못 받는 구조가 되어버렸죠. 이거는 못 배우고 잘 배우고가 아닌 남성과 여성과 이런 문제도 아닌 그냥 저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 월급으로서 120만 원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 2019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어차피 내가 아버지와 누나를 부양할 수 없는 구조라면 일을 안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내가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 지금 당장에 사람들한테 손가락 받고 뭐 불쌍한 놈 뭐 이렇게 동정심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지언정 저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일 최초에 뭔가 잘못됐었던 부분을 풀기 위해서 지금 당장에 내가 비참할지라도 그건 풀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부분, 그것이 바로 형제복지원 사건이죠. 빈곤에 대해서는 가진 것보다는 내 마음에 여러분들과 같이 의사소통하고 즐겁게 사는 이 부분만큼은 내가 삼성의 이재용보다는 빈곤하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여러분들의 아픔도 내가 들어줄 때 무언가가 내가 풍성해진다는 것을 느껴봤기 때문이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그 농성장, 진상규명 그 농성장에는 우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또 다른 피해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오시고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하시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그 당시에 국가는 왜 나를 잡아갔습니까? 왜 국민들은 제가 잡혀갈 때 그게 당연하다라고 박수를 쳤습니까?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동안 세상은 침묵하고 있습니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의 빈곤은 거기에서 시작됐고 이 빈곤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저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아픔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괜찮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괜찮다가 과연 괜찮은지 오늘 생각하고 내일도 생각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